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일은 요양보호사입니다. 50대 여성이며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어서 20년이 넘었네요. 예전에는 요양보호사라는 용어보다는 가정보호사라고 불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일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라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남는 분들이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인생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릴 사연을 잘 들어주세요. 남을 보살피는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즉시 취업하여 일을 했는데 받는 월급은 집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깁니다. 제가 우리 집의 장녀로서 동생들의 학비를 보조해야 했거든요. 월급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소비되었지만 전혀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와준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며 기뻤고요. 우리 가족 5형제 중에 저를 제외한 동생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어요. 공부를 잘한 둘째와 넷째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셋째와 다섯째는 전문대를 나왔어요. 둘째, 언니 이야기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런지 지금은 다들 한 자리씩 하며 가정을 잘 꾸리고 있어요. 그 공부 뒷바라지를 제가 했다는 걸 기억하고 보답하는 동생들은 없지만 손 안 벌리고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뉴스를 보면 이혼이나 가정불화로 망가지는 가정이 많죠. 저는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과 동생들, 가족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만 바라며 빌고 있죠. 동생들 어느 정도 뒷바라지를 하고 나니 제 나이인 28살 남성에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는데 어느새 30을 앞두고 있으니 나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벌써 시집을 가서 아이도 낳고 사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고 남자를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기하게 인연인지 제 첫 남편을 만났어요. 일하던 사무실의 과장님이 소개해준 남자였는데 모르는 사람이라 기대도 없이 자리에 나갔다가 그것이 인연이 되었죠. 그렇게 만나서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연애도 길지 않게 하고 결혼까지 한 것인데 신이 나를 질투하셨는지요. 6개월 만에 사별하게 될 거예요. 첫 남편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은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회사에서 신년 기념으로 등산을 가서 설산이라 많이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등산화 아이젠도 없이 갔다가 미끄러져서 계곡으로 추락을 했어요. 저희 수사 김대리가 산행 중에 추락했어요. 그래서 구조됐어요. 상황은 지금 구조 중이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살아 있을 거예요. 연락이 오면 다시 알려줄 거예요. 주말에 함께 집에서 쉬고 싶대요. 한 사람이었던데요. 회사에서 단체로 가는데 못 가는 사람이 있단다고 우기더라도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료가 구조대가 왔다고 했기 때문에 다치더라도 살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남편이 송장이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며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화장터에서 관을 집어넣으려는데 나를 따라오겠다며 매달렸어요. 지금 앉아보면 영영 그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며칠 밥도 못 먹으며 힘도 없는데 젖을 먹이던 힘까지 쥐어짜며 관에 넣으려 했어요. 매달렸지만 따라갈 수 없었어요. 남편과 나의 세계는 이미 달라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죠. 결국 그 자리에서 저는 실신하고 말았어요. 정신을 잃은 동안 꿈을 꿨는데 온몸에 불이 붙은 남편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불을 끄려고 맨손으로 휘저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내 옷에도 불이 달라붙어 비명을 지르다가 깨어났는데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 뿌리로 가신 뒤였고 그곳이 어딘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경환이 잡아먹은 거야? 내가 우리 경환이 죽인 거야? 어머님, 이제 그만해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내 마음을 생각해봐요. 이 모든 일이 너 때문이라고. 진실을 말하면 이게 왜 며느리 탓이죠. 이런 말만 할수록 서로가 힘들 뿐이에요. 아이고, 내 아들을 내놓아요. 제가 집안에 잘못 들어온 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저를 책임지며 울던 시어머님. 어머님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을 잃었지만 저도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힘들어진 제가 어머님 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숨 쉬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알지 않나요? 죽은 지 아래서 따라오는 것이 없어서 뭘 하고 있냐고 물으며 소리친 시어머니의 분노. 제가 살아있는 게 죄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혈전을 하게 되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었죠. 임신한 지 4개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체형이 마르기 때문에 배가 나온 것이 살이 찐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생긴 줄도 모르고 있었지만 처음 알게 된 날 아이가 자연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몸이 버틸 수 없어서 아이를 잃었던 겁니다. 유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인생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먹기 싫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해도입니다. 멍하니 초점 없이 있으니 엄마께서 놀라셔서 저를 붙들고 통곡하셨습니다. 이러다가 딸 자식을 잃을까 걱정되시는 엄마는 눈물로 제게 사정을 하셨어요. 정신 좀 차려. 이것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며. 이러다가 그래서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하셨죠. 아이고, 엄마. 남편도 자식도 잃은 년이 뭐하러 살아? 무슨 낙으로 사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이년아, 어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죽어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너 이러고 살아주는 거 나는 못 본다. 미정아, 제발 정신 차려. 어떻게,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태어나서 엄마가 이렇게 많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딸 자식 잘 키워주고 시집까지 보내놓았더니 반년 만에 과부가 되고 자식도 잃으니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셨을까요? 그런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계속 정신을 빼놓고 살아왔어요. 부모님에게 정말 몹쓸 불효녀였죠. 그러던 중에 차츰차츰 슬픔도 잊혀지고 시간이 흐르며 새해가 밝아가면서 일상을 보내며 제 슬픔에도 굳은 살이 생겼고 드디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죠. 일은 해야겠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가정보호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일을 하기에 제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어린 나이였고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어려웠어요. 이에 따라 힘든 일이 많았지만 몸이 힘들어서 잡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여 일을 처리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면 몸이 지쳐서 숙면에 빠지곤 했죠.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며 부모님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 끝에 일하는 것이 즐거움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들 중에 짜증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일을 즐기며 보살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돌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맡겨도 될까요?
지금 제가 담당하는 할머니들이 많아서 언제 될지는 장담을 못 드리지만 아니면 다른 가정 보호자님 소개해 드릴까요? 저희 센터에는 제외한 여러분들이 계셔서요. 혹시 다른 분이 더 잘 관리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허 선생을 원하신다면 그 전에 한 번 관리를 받으셨었죠? 허 선생만 뒤로 찾으셔내 자리가 생기면 연락 드릴게요. 그래 좀 부탁해요. 몸은 힘들어도 찾아주는 분들이 있어서 기분도 좋고 뿌듯했어요. 하지만 나름 고충도 있었죠. 저를 배정받고 싶다는 개인적인 요청을 받으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불화가 생겼거든요. 자기들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만 찾냐는 거예요. 혹시 다른 짓 하는 게 아닌가며 기분 나쁜 소문도 돌게 되었고 그곳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별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일하게 됐죠. 케어 받으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더 까다로워졌지만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페이를 후하게 주셔서 감사할 만했고 해마다 월급을 올려주셔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한 번 인연을 맺은 분들은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시거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저와 인연을 맺으셨는데 대부분은 3년을 넘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몇 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저도 일을 10년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그런 사이 내 나이도 40을 바라보고 있었고 더 이상 죽은 남편과 아이 때문에 올 일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는 재혼을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선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 나이에 어째서 결혼을 해야 하지? 결혼을 안 해도 돼. 왜 해야 돼? 한번 다녀왔지만 아직 어리디 누구랑 결혼해도 되니까 그냥 눈 감고 한번 만나볼래? 엄마, 결혼을 못하겠어. 이제 울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그냥 꿈속에서만 나오는데 다른 남자랑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상처는 상처를 치료받으면 되는 거야. 이미 죽은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왜 고생해? 너는 내 인생이 희생적인 건 아니야. 그만 얘기해. 더 이상 못 들을 거니까. 아이, 그 전에 미련을 떨면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해. 내가 고집 부리는데 엄마가 속상해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제 마음이 그래. 원래 결혼을 원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결국 혼자 살면 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를 돌보다가 돌아가시고 가정보호를 하던 중에 남자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은 이혼 후 중학생 딸과 함께 사시는 아버지로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입주를 해보지 않아서 망설였지만 엄마의 권유로 동기가 생겨서 결국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월급도 잘 받아서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며 오늘부터는 어르신을 처음 돌봐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미정입니다. 제 아들한테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저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아직 점심 전이시군요. 먼저 식사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는 회사를 경영하다가 은퇴하셨고 이제는 집에서 지내는 할아버지입니다. 중학생 딸이 한 명이 있으며 가정부가 집안을 돌보고 있었어요. 제처럼 상주는 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 덕분에 가정생활에 대해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 다정하고 수다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 출근한 날부터 우리는 친해졌어요. 옹강님 왕년에 날렸던 게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 이혼한 부인이 셋이나 됐는데 지금 같이 사는 중학생 딸이 마지막 부인의 딸이라는 건데 부인이 그만 죽었어요. 5년 전에 왜 죽었는데요? 그 젊은 남자랑 바람피다가 차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 후로는 여자한테 한 번도 들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여자한테 학도 뗐는지 뭐 첫째,
둘째, 부인 사이 아들들도 셋이나 있는데 다들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유산은 일찌감치 떼줬다나 봐요. 그 뒤로는 나 몰라라 하지 뭐 외로운 분 같네요. 겉으로는 힘 빠진 영감처럼 보이는데요. 속이 또 그러지 않았을 때도 때로는 눈빛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신기하게 다뤄주는 건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고마워요. 가정부로서야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그로부터 제 업무가 시작됐어요. 어르신을 돌봐주면서 식사를 확인하고 약을 챙겨주며, 하루 일정을 보실 때는 함께 동행하고 전산 업무까지 대신하여 처리하곤 해요. 가정부가 없는 시간에는 식사 챙기는 것과 잠자리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거의 개인 비서처럼 되어 일상을 함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을 가린 어르신도 나와 친해졌고 서로에게 적응해가며 함께 생활했어요. 어르신께는 가정부가 얘기했듯이 중학생 딸이 계셨습니다. 사춘기 시기로 그런지 언제나 얼굴에 신경질이 묻어있는 친구였습니다. 한 집에 살 즉 인사를 하고 지내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었지만 딸은 쓱 쳐다보고는 모르는 척을 했지요. 처음에는 그 행동에 기분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딸이 부풀어 올라버리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인사만 건네며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인사 한 번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네요. 어우, 그렇다고요. 몸이 이렇게 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시끄럽게 살았다고 느낍니다. 돈이나 여자도 모든 게 한순간인데 뭘 그리 목매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젊을 때는 다 그렇죠. 아, 그래요. 허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래도 말년의 복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 챙겨주시는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요. 그렇군요. 어르신과 얘기를 할 때는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가끔 심심하다면 제 살아온 이야기를 물어보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게 됐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일지라도 어르신이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으로 인해 제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죠.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요. 어른는 나이가 들어가신 어르지 아래쪽에 말씀을 하신다. 위로의 말이나 그와 유사한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셨다. 그랬을 때 어르의 마음을 크게 위로함을 뜻했고 그것은 어르에게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딸의 케어였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그렇게 소중한 순간이었다. 한편 그의 딸은 그런 일들을 목격한 적이 있으며 덜한다면 알다시피 굳이 친절하게 부르는 말을 했다. 부르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분명히 기쁘게 들리지는 않는다. 함축 또는 불리한 여러 많은 말들이었다. 최소한 내가 아빠의 그것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라고 애써든데. 제 아빠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봐서 그럴까? 유감스럽다 생각되었다. 꽃이다 싶어 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말할 때는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겠어. 내 앞에서 어른인 척하지 말아줘요.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하고 정분이 나지 말아줘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말도 끝까지 하지 마. 분명히 경고했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랑 어르신이랑 나이가 3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정분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맞지 않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대로 응대도 못하고 그날 마음만 찝찝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이 봤을 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일하러 왔는데 주인이랑 이런 대화가 돌면 제 경력에도 좋을 게 없었어요.
더군다나 집가정부가 매일 같이 다녀가니 저도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싶었고,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동안 선을 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면서 제 업무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새 세월이 1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는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어르신은 80세가 넘으셨고, 제 나이도 50살이 다 되어가고 있었으며, 나이가 들면 정말로 시간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언제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새삼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르신과 제 사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학생이던 딸이 주의했던 사심에 대해 지켜내지 못하여 우리끼리 감정이 생겼어요. 제가 어르신의 아들이 되는 감정이 생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았고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제를 어머니라 소개해 주셨어요. 제와 나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자식들은 서머니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한 해에 한 번 만나기도 했으니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자신들의 몫으로 속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따로 논거를 만지는 것도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막내딸은 상황이 다르게 느꼈어요. 여전히 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미성년자였던 딸은 아직 유산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인으로 있으면 자신의 몫이 줄어들 것이고 무엇보다 저를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워진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그 눈빛으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격렬하는 눈빛을 보며 가까워질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당장에는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 늙어 주책이라며 자기 아버지를 더 미웠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죽은 첫 번째 남편과는 달리 두 번째 남편은 결혼 전에 함께한 시간이 이미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어요. 물론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만나게 된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어르신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신지, 애창곡은 무엇인지, 또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노인을 케어하는 것이 제 전문이었기 때문에 나이든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물론 친정집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특히 엄마는 제 결혼 소식에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사실처럼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도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남편을 만나 이별이 빠르게 찾아왔어요. 남편은 결혼한 지 5번째 겨울의 폐렴으로 결국 죽었어요. 병원에서는 노안이라고 봐도 좋다고 했고 호상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식장에는 남편의 이전 부인들과 아이들이 왔고 그들은 호적에 올라가지 않은 저를 우습게 바라봤어요. 그 시선을 감당하며 있었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남편이 사랑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나는 이제 성인입니다. 혼자 충분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줌마, 당신이 유언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집을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에게 짜증나는 것은 계속 어른인 척하는 아줌마의 모습입니다. 왜 나의 어머니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내 엄마 맞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사실혼이며 충분한 법적 효력이 있다. 나는 엄마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그냥 나가 죽는 게 나아. 남편은 죽을 때 유언장을 남긴 뒤 막내 딸에게 주는 유산은 결혼할 때 넘겨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 전까지 우리는 한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우리는 집에서 계속 함께 살았다. 딸은 이것이 불만스러워해 그 감정을 저에게 토로했다. 그런데 나는 그 딸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
남편이 남긴 유산 덕분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게 훨씬 나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편안할 것 같았고, 하지만 딸은 저와 함께 사는 게 정말 싫었던지 나이가 들어도 도무지 철이 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저녁을 함께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밥과 국을 그대로 개수대에 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제가 집에 있는데도 친구들을 부르고 새벽 늦게까지 파티를 하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곤 했어요. 사춘기 소녀처럼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딸이 미웠지만 묵묵히 집을 정리하면서 참고 참는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뒤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날이 연애를 하는데요. 의사 지망생이었으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데 장학금을 놓쳤다고 하고 학비를 좀 보태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의 집에서 학비를 맞춰줄 것이라며 왜 우리가 내야 하는지 모르겠대요. 걔네 집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며 홀어머니만 계시는데 동생들도 있고 어차피 결혼 후에는 먹여 살려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내가 현재 감정에 휩쓸려서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냐?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정말 도와주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너만이 내 엄마이고 우리 두 사람뿐이 남았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답니다. 엄마가 내 소원을 이뤄주면 정말 좋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딸이 처음으로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기 전 기대도 하지 않았고 처음 듣는 말이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정지됐어요. 딸은 제가 멈칫하는 걸 알아채고 더 살갑게 매달려서 원한다면 저에게 그 남자를 소개시키겠다고도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저는 그 의사 친구를 소개받았고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머님이라며 단호하게 인사를 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서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에 제게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 후 몇 년 후에 우리 집 사위가 될 친구에게 뒷바라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나서서 한 것은 아니고 딸이 부탁할 때마다 도와주었죠.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은혜를 갚겠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믿어줄 것을 부탁했죠. 다 큰 성인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그 친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즉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죠. 인턴 과정을 거쳐 레지던트가 된 후에 드디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기만을 바랐던 딸은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길어서 바로 결혼 날짜를 잡자고 했고 둘은 약속대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병원 개원까지 진행하며 목돈이 필요해진 그 친구는 다시 저에게 부탁을 했죠. 자기 집에서도 돈을 해주시기로 했지만 조금 부족하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도와달라는 말을 했어요. 나 역시 결혼하고 자기 몫으로 나오는 유산을 달라 했고 유언장의 법적 효력 때문에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남겨진 5억 중에서 2억을 먼저 찾아주었고요. 혼인신고서까지 확인하고 절차대로 돈을 주었지만 왠지 저는 불안했어요. 그동안 두 사람을 봐온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이였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딸이 결혼식을 올리면 저도 집을 처분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해 조용히 살 생각이었기에 헤어질 시기가 다가와서 그런가 싶었고 마음을 달랬지요. 그것 말고는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 불안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얼마 뒤에 알게 되었어요. 바닷가에 놀러간 딸이 실종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것도 바다에 빠져서요.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간다고 했어요. 시기라 바다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놀러간 당일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바다에 딸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혼비백산하여 당장 사위와 함께 그곳으로 갔고 해양경찰이 출동해 딸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에 떠다니던 딸의 가디건만 발견된 채로 어디에서도 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이제 곧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아이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금 우리 경찰들이 최선을 다해 잡고 있습니다. 저 차가운 바다에서 얼마나 무서울지. 찾아주세요. 제발. 찾아주세요. 우선 바람이 차니까 저 안쪽 상가에 들어오셨군요. 발견된 것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은 밤을 새워 수색 작업을 했지만 가디건 외에는 찾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멀리 바다로 휩쓸려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믿기 힘들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제 딸이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며 딸로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사위가 위로해 주셔서 다행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올 테니 마음을 진정하고 경찰을 믿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비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면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닷가 근처에 방을 잡고 경찰의 연락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나 찾을 수 없다는 같은 말만 들려줄 뿐 제가 원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결국 경찰도 수색을 중단했고 모두가 사망신고만 남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을 거라고 했지만 희망을 가지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딸의 죽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 봐요. 슬픔에 견디기 힘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딸이 바다에서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을 때요.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힘들게 하루를 버티다가 문득 사위의 연락이 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전화가 오던 사위였는데 보름이 넘도록 전화 한 통이 없었죠. 일 때문에 급히 올라간 사위는 그때부터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짐을 챙겨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온 집은 사위가 청소를 하지 않고 지내 엉망진창이었어요. 처음 신혼집을 구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대충 청소를 하고 퇴근하고 돌아올 사위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고 기다리던 얼굴이 보이더군요. 어머니, 제가 서연이가 아직 실종 중임에도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요? 서연이가 찾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서연이가 없어진 이후로도 코빼기라도 보이지 않고 계셨잖아요. 제가 일이 바빴어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을 개업했는데 돈을 투자해서 병원을 차린 것인데 이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침 서연이도 없는데 서연이 때문에 다 죽어버리자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 부모님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어요. 제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이 다 날아가게 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보기 싫어요. 어쩌면 저희 딸 때문에 돈 때문에. 아,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사위가 제 팔을 잡고 제 가방도 한 손에 들고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갔어요.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힘을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대문까지 나가 저는 밖으로 던져졌고 사위는 한숨을 푹 쉬며 자켓 안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아줌마, 자꾸 깝치지 말고 돈을 받고 죽은 듯이 살아. 뭐, 이 진명이 서연인 거 다 알거든. 아줌마는 호적에도 안 올라갔다며. 이제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뭘 하게? 뭐, 내가 죽은 듯이 살라고 했지. 딸 따라가고 싶어. 뭐, 내가 우리 서연이 죽였니? 무슨 소리야. 시끄럽고 내 경고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비가 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대문 밖에서 발만 동동 걸었죠.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해 제압했고 결국 경찰서까지 끌려갔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동안 그 인간에게 뒷바라지를 해준 것이 얼마나 될까? 순진한 딸을 속여 하나하나 다 빼먹고 이제는 집주인을 굴리는 모습이 모두가 계획적으로 느껴졌어요. 다른 그 인간을 좋아해서 속았다 치는 것도 제 나이도 먹고 세상을 편하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그 인간에게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하고 답답했죠. 마지막으로 대화 중에 딸을 바다에 빠뜨린 인간이라는 말을 듣자 생각도 들었어요. 당시 그 인간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누군가가 사주를 통해 딸의 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억울하고 원통했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 주변을 찾아보고 병원까지 가서 난동을 부렸지만 매번 경찰에 붙잡혀 가야 했어요. 몇 번이고 발악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딸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빠진 바닷가를 찾아 마치 잡을 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먼 바다로 떠내려간 딸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INF 추가로 정보나 결과를 얻지 못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작은 단서라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맹목적으로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시커먼 밤바다가 무서워질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고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다는 착각도 들었습니다. 정신력이 점점 떨어지고 기운을 잃어가며 언제부턴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포자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아는 사람이 연락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그 가정부였습니다. 나야, 일하고 있어.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가 말했고 나는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자기 팔자고 7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했습니다. 아, 좋은 인연이 또 나타날까요? 이왕이면 돈 많은 남자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웃음, 오늘은 그 집 사위병원에 다녀왔는데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는 거요. 결혼식이요. 그래, 그 원장이 결혼한다고 해서 휴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고 했지. 그래서 이번 주에 결혼한다는 거겠죠? 생각했어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결혼을 한다니, 우리 딸은 아직도 찾지 못했는데 대체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순간 인간이 다른 여자가 생겼나 싶었어요. 뒤통수를 맞는 전문인이 또 어디서 돈 많은 여자를 꿰뚫어서 빼먹으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 인간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는 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먹물이라도 끼워줄 생각에 문구점에서 대용량 먹물을 사서 들고 갔어요. 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신부의 이름이 딸의 이름과 같았어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에는 환한 미소를 띤 신랑과 신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알지 못하는 설정이 이어졌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죽은 줄로 알았던 딸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을 제치며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갑작스러운 동작에 주변이 신랑의 사색으로 가득 찼고 딸을 향해 눈길을 옮기며 가까이 다가갔지만 반가움에 눈물이 흐르는 나와는 다르게 다른 멀뚱한 표정을 짓는 딸을 마주했어요. 드디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멀리서 보았을 때는 딸의 모습이었지만 가까이 가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자 누구야? 서현이가 아니잖아. 아이 진짜. 인생은 도움이 안 되네. 결혼식이 끝나면 모든 것을 설명할 테니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난동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국물도 없어. 그 인간이 무서운 표정으로 날 봐서 말했지만, 말은 많았지만, 단정하게 내려와 구석에서 기다렸어. 결국 결혼식이 끝나고 대기실 뒤편에서 그 인간을 마주했어. 저 여자 누구야? 왜 우리 사이가 결혼식으로 불린 거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우리는 산 사람 아니라고. 살아야죠, 하라는 말에 여자가 티켓을 건네며 대타로 등장했어. 서현이 재산은 그냥 묵혀둘 거라고. 사망 신고를 하면 끝나게 해주겠다면서요. 나는 현실주의자로서 당장 돈을 털어야겠고, 방법은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오는 거지? 당신만 오늘이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됐으니 그냥 모른 척 해줘요. 재산 정리하고 얼마 챙겨줄 테니까, 이 천벌 받을 인간. 짝짝. 분을 이기지 못하고 따끔을 맞았어요. 말로는 모르겠다며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야죠. 저에게 맞은 그 인간은 고개가 획하고 돌아갔더니 아팠는지 저를 때리려 손을 들었어요. 이제는 나를 때리려고도 하는구나 싶어 기가 차더군요. 절대로 굴하지 않고 노려보고 있자니 피식 웃으면서. 식당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 인간은 한 번도 제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때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어요. 절대로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고 다짐하면서 그 길을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미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그 인간에게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한 방울의 비도 섞이지 않은 딸을 위해 저는 그 인간을 반드시 벌받게 하고 싶었어요. 경찰은 제 녹음 파일을 듣고 그것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침내 그 인간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그 인간의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는 딸의 명예를 훔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던 것이었죠. 딸과 체구가 비슷한 외국인을 청구해 얼굴까지 성형을 시켰다고 해요. 딸을 닮은 그의 얼굴로 딸처럼 행동하여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발뺌을 해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예도용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들은 이제 벌을 받고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인간 부모는 억장이 무너질 것이지만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며 지내며 요즘 다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일 대신 센터에 다시 등록하여 공식적으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돈은 적어졌지만 이 일은 훨씬 마음이 더 편하고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 손길이 정말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같아요. 한편 인연이 얽힐까봐 할머니 분들만 따로 돌보며 업무를 맡고 있어요. 제 딸은 아직도 실종 중이에요. 다들 그녀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녀를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 딸의 묵인 돈도 보관해놓고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길 바라며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힘든 삶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혹시라도 복장 터질까봐 걱정이 돼요. 제 경험상 돈도 부귀영화도 다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마음속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주어진 제 할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낼 거예요.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